4월 21일도 자 생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위치만 놓고 보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은 맞습니다. 자, 하방 압력이 강한 걸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하락이 연출이 됐고 반등이 이 하락의 절반을 못 먹었죠. 하락되는 위치에서 반등이 저항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위치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하락이 연출이 됐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 지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 지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도 하락이 연출이 됐고 지금은 아직 반등이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이 전에 나오는 반등들을 확인을 해보면 근처에를 못 가고 있어요. 하락하기 전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던 구간을 돌파하는 반등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이걸 보면 정말 이게 가장 빠르게 지금 시장이 하방 압력이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강한지 올리는 힘이 강한지를 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단기 관점이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위치죠. 자, 근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어제 방송 시간대가 딱 요 위치쯤에서 요 위치쯤이었죠. 자, 요 위치쯤에서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얘가 하락 채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실패하고 다시 하락이 나올 때 채널의 하단부를 찍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다 라는 건 정석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하락 채널을 따라가는 정석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제 요쯤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도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채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걸 판단하는 여부는 제가 어제 여기 이 채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매수세가 딸리다고 판단이 되면 밀릴 수 있다. 자, 지금도 그런 위치죠. 이 채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돌파 시대가 실패가 된 이후에 하락이 연출이 됐고 정석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면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해야 됐지만 28.23K 구간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채널의 하단부를 정석적으로 터치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 자, 이 채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위치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자, 롱 포지션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채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겠지만 실패한다고 보여지면 이전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기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여기서 성공을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29.23K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등 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을 때 3% 좀 넘는 수익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뒀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결국 실망물으로 남아서 밀린 다음에 다시 지지 구간 잡으면서 자리 만들고 다시 시도를 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 이전 지지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롱 포지션으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롱이 아니라 숏을 잡고 싶다 라면 간단하죠. 여기 상단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롱숏 둘 다 집권이 가능해요. 내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롱숏 둘 다 접근이 가능한 위치기는 합니다. 대신 대응은 기계처럼 이런 시장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가정하에 장점, 내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적다, 그리고 수익을 보기가 쉽다. 왜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만 지킨다면 손해를 봐도 크게 손해 보지를 않고 그리고 수익을 보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봤을 때도 수익이 좀 크게 나오진 않겠죠. 수익은 좀 작게 나오겠죠. 장단점이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 돌파 나온다, 아니면 여기서 돌파 실패해가지고 빅숏 나온다 라고 그냥 한 가지 포지션을 홀딩을 하는 거는 좀 권장을 안 드리고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내가 지금 당장 수익 보기에도 좋고 큰 수익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가격은 딱히 중요한 시점은 아니고 말했던 주요 지지 구간의 하단부에서 이제 버티고 있죠. 이 구간을 제가 여기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 도미넌스가
이 구간 리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의 하단부에서 지금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죠. 도미넌스로도 지금 방향성을 예측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이 차트랑 도미넌스랑 보면 제가 롱숏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미넌스도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좀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 무조건 여기 돌파 못하고 떨어질 거다라는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포션은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매매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를 유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매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수익을 크게 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좀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아직 이렇다 할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얘도 위치가 쌍바닥 만들고 지지 구간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 전 지지 구간에 이렇게 뚫고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테슬라 실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상승과 하락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면 한 3.5 대 6.5 정도 하락이 좀 더 가깝다. 세기형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오전에 브리핑 넣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기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세기형으로 올려드렸던 이유가 하단부에서 그러니까 이탈하는 거를 좀 다시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위로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 지금은 일단 올라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냥 채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단 세기형으로 볼 수도 있고, 하방 세기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차트가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해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누르는 압력이 나오는데, 누르는 압력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보단 약해지니까, 여기 압력보다 하방 압력이 약해지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들겠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그럼 저점을 낮추긴 하지만 저점이 조금씩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채널은 좀 경사가 좀 완만하게, 그러니까 점점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가 끝자락에 가면 누르는 힘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위로 전환을 하면서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방 세기형이 아니더라도 하락 채널을 그려도 여기서는 좀 롱을 보는 포지션이 좀 더 맞다라고 좀 볼만한 근거가, 채널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보면 캔들들이 이 하단부에 비비는 움직임보단 상단부에 계속 붙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상단부를 비비고 있고, 근데 반대로 어떨 때는 채널을 그려보면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에서 계속 비비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채널의 상단부를 계속 비비는 움직임이 존나 많잖아요. 하단부를 비비는 움직임보다는, 하단부에 근처로 가는 움직임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돌파 시도를 계속 하는 거니까, 돌파 시도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올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방금 올려드렸지만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 7억 달러니까 하나로 치면 거의 1조죠. 거의 1조 정도의 옵션이 만기되는 날이라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이 변동성이 어디로 나올지.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28.2K, 3K 여기 구간이 이제 지지가 뚫리게 되면 1차적으로 한 27.5K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 분위기를 형성을 해놓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 투매가 또 나오면서 26.5K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실패를 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꽤 큰 폭으로 하락이 더 연출이 될 수 있다. USDT 돔이랑 비트랑 계속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커플링이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USDT는 돈, 비트코인은 물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좀 보면 USDT로 결국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뭐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는 양도 있을 거고 소각이 되는 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USDT라는 게 달러를 비트코인 선물 거래나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USDT를 달러로 바꾸면 그만큼 USDT가 소각이 되는 거고, 달러로 USDT를 바꾸면 그만큼 USDT가 추가 발행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내가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다. 그럼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은 늘어나고 USDT 돈의 비중은 줄어들겠죠. 도미넌스. 자, 근데 그래서 이 얘네 둘이 디커플링 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치이긴 합니다.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얘네 둘이 만약에 같은 이제 진짜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온다. 만약에 뭐 USDT 돔이랑 비트돔이랑 비트도미가 올라가는데 USDT 도미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라면은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지금 기존의 USDT로 비트코인을 사는 만큼 더 사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USDT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면 혹은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로 해서 비트를 사기 위해서 비트 쪽으로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개가 도미가 같이 상승을 한다면, 근데 보통적으로는 얘네 둘이 같이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서로 디커플링이 되는 게 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좀 맞죠. 왜냐면 얘를 사는데 얘도 늘어나고 얘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시장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보면 호재죠. 근데 이 달러가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머지 알트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판에는 호재.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USD 도미가 올라간다라는 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어. 현금화를 하지 않았는데 달러는 늘어난다 라는 거는,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시다 보면,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것저것 뭐 제 방이나 뭐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들도 되게 많이 있죠. 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 7만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 그러니까 7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 라는 그냥 단순한 딱 그런 내용만 담은 뭐 글들이 있거나, 혹은 뭐 USDT가 뭐 입금이 됐다,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런 소식들을 한 번씩은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아니 거래소로 코인이 7만 개 입금된 게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거래소로 7만 개의 코인을 입금을 했다. 거래소로 코인을 왜 입금을 했느냐? 팔려고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왜? 코인을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량의 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대량의 테더나 대량의 달러가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 매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가볍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주말간에 만약에 매매를 하시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을 돌파하거나 그러니까 지지를 실패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돌파를 하면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패를 했다, 지지를 실패했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뭐 아니면 도 아닌 시장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은 그냥 횡보하다 다음 주 평일에 다음 주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주말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특정 지지 구간이나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하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강하게 한 번 정도는 방향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다가 여기 지지 구간 지지 이탈했네, 돌파했네 하면은, 돌파를 했으면 롱으로, 실패를 했으면 숏으로 좀 포지션 홀딩 해보시는 거는 좀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니까, 매매를 하시다 혹시 그런 타점이 나오면, 그런 뭐 돌파를 하는 순간이나 지지를 실패하는 순간에 내가 포인트를 체크를 했으면 그쪽 포지션으로 좀 갖고 가져가 보시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좀 전달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